네, 스치면 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0.22% 코스피 하락했습니다. 2,488. 오늘도 2,500을 못 뚫어낸 건 조금 아쉬운데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갈지 2,500선을 넘어서 2,600 이 상단을 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좀 아깝습니다. 700포인트까지는 한 1.5포인트 정도가 좀 아쉽게 오늘 더 올라갔으면 좋았으련만 이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특이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간결하게 오늘장 한 줄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오늘장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반도체가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좀 빠졌던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IP,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이쪽 관련주들이 오랫동안 하락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뭐 브로드컴, 그 다음에 구글의 지금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조성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 있었던 반도체, 물론 이제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이제 AI 관련 쪽의 반도체 주들의 상승 흐름,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권 반도체에 대해 반격. 자, 지금 이 브로드컴과 함께 올라오는 반도체 관련주들 바닥에서 과연 대반격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 오늘 특이점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네, 오늘장 일단 한 줄평은 새로운 바람이 분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람이죠? 네, 일단 뭐 기존 비상계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주가가 최근에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탄핵 이후에 지금 첫날 맞이하는 우리 국내 증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좀 괜찮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생각보다 못 올랐던 이유는 기존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던 뭐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시총 비중이 큰 바이오 관련 종목들, 알테오젠, 리가킨 바이오 같은 기존 바이오 주력주 같은 경우 오늘장 생각보다 오히려 빠졌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를 때.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뭐 반도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섹터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탄핵 이슈가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탄핵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가 우상향할 거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뭐 정치인 인맥 테마주, 뭐 이재명 관련 종목들은 하락한 반면에 뭐 오세훈 관련 종목이나 홍준표 관련 종목들 그리고 우원식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별 테마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개별 테마 위주로 올라갈 때 생각보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은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바뀌는 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뭔가 이게 지금 남동풍인지 북서풍인지 제대로 근원지가 어딘지 좀 파악은 안 된다. 조금 더 바람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서 세게 부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진짜요? 제가 로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인데 그 삼성바이오가 올라가야만 올라가는 그런 신호가 나오면 제약바이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다른 주제에서 제가 왜 그런가를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장세가 올 것 같다. 마침 오늘 세 번째 특이점에 또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앞으로 또 장세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 강세는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에서 더 디테일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특이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엔비디아 말고 나도 좀 점점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브로드컴이 지난 주말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로 오늘
브로드컴은 지금 24%나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좀 오늘 올라간 모습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브로드컴이 이제 엔비디아의 자리, 점유율까지도 좀 뺏어올 수 있다라는 것.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올지, 그리고 브로드컴만의 강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네. 브로드컴이 사실 우리 소위 말해서 MZ세대 말로는 갑툭튀라고도 합니다. 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네. 시장에서 보다면 엔비디아만 하다가 브로드컴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딱 튀어나왔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AI죠. 그 AI를 이제 이전부터 그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뭐 GPU 중심의 어떤 AI 반도체가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편에는 그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제일 적극적인데 자기가 주도하는 자기만의 그 칩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GPU가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싸고 여기에 이제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방식의 어떤 AI 칩을 만들려고 하는 빅테크들의 행보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이전부터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이 AI를 주도했던 반도체가 엔비디아 GPU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쪽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관심이 집중됐던 건데 오늘 브로드컴이 드디어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높은 성장성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더 이거보다 더 커지는 성장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엔비디아의 GPU와 그 다음에 지금 브로드컴을 대변하는 AI 그 주문형 반도체 예. 이 양측이 이제는 서로 약간의 이제 경쟁 관계를 구도하면서 반도체의 이 AI 반도체를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자체 칩을 지금 원하는 지금 빅테크들은 일단 오픈 AI 여기도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지금 칩을 만들려고 그러고 맞아요.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다음에 애플이 여기에 지금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이쪽에 한쪽으로 한참 쏠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쏠림이 약간의 이제 분산되면서 이쪽으로도 좀 네. 넘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전보다는 좀 반도체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다양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여기서 새로운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엔비디아 중심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추가로 뭐 들어가서 더 여기서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부담이 됐죠. 그렇지만 지금 이 주문형 반도체 ASIC 이쪽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찾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SIC, 네. ASIC 부분이라고 우리가 또 주문형 반도체 이 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백인현 네. 매니저님. 네. 이 브로드컴이 하는 AI 칩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GPU랑 뭐가 다른 거죠?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용형 AI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맞춤형, 즉 커스터마이징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브로드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AI 반도체 칩의 가장 단점은 너무 엔비디아 점유율이 거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AI 반도체 칩 시장의 80에서 90% 정도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탈 엔비디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처럼 범용형보다는 주문형 반도체 칩을 생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네. 실제 애플이 브로드컴이랑 AI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브로드컴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브로드컴도 올라갔고 오늘 우리 국내 중소형 관련 종목들도 소부장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갔지만 네. 지금 반도체 그 상승 사이클의 가장 핵심은 AI 반도체입니다. 레거시 반도체가 아니고요. 그만큼 AI 반도체 칩에 집중되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칩은 생각보다 수요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온디바이스 AI 처음에 이제 연초에 막 부각되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막 급등하기 시작했지만, 지금 딱 뚜껑 열어보면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조정을 그쵸? 받았고, 그 이유가 스마트폰이랑 PC에 AI를 탑재해도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라는 겁니다. AI를 탑재해도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다 보니까 가격은 굉장히 비싸졌는데, 특히 PC 같은 경우에는 AI PC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당길 만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얘기죠. 즉 생각보다 수요가 빨리 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대급으로 유통시장망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 두 번째 페이지 잠깐만 보여주시게 되면, 예. 지금 SK하이닉스 DRAM ASP QOQ 전분기 대비 증감률 추정, 이렇게 제가 표로 딱 나타냈는데, 지금 올해 한 7, 8월 달부터 DRAM ASP 가격이 계속해서 그렇죠.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HBM을 포함한 전체적인 AI 반도체 시장은 빠르게 살아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레거시 반도체가 가야지 결국에는 서부장 가고 삼성전자 갈 거 아닙니까? 예. 그쪽이 안 살아나다 보니까 지금 거의 AI 반도체 칩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주문형 반도체 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AI 반도체, HBM 밸류체인 아니면 ASIC, 즉 주문형 반도체 칩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만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퍼포먼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레거시는 굉장히 안 좋고, 지금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겠지만 그것도 HBM 성장률이 지금처럼 살아난다는 전제하에 지금 내년에도 AI 반도체 칩이 좋은 거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버리면 시장 주도주에서 약간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지금은 접근하신다면 HBM 밸류체인 접근하시고 ASIC 관련 종목들을 접근하셔도 됩니다. 다만 포트에서 비중을 너무 크게 싣지 말자. 네. 아니 장기 투자 1년에서 2년 정도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반도체 사이클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셨다가는 시장 주도주에서 좀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그리고 이 브로드컴이 만드는 AI 칩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남자들 지금 매니저님들 다 정장 입으셨잖아요. 이제 백화점에 기성복 파는 게 이제 GPU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따로 이제 어디 종로나 이런 데 가서 맞춤 제작하는 게 이제 브로드컴이 만드는 AI 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더 여쭤보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연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뺏어간다라는 건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죠.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랑 이제 AI 반도체 칩을 만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른 거지, 주식은 네.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사실 이제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대항마로 불려지고 있는 AMD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르다가 엔비디아만큼 주가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브로드컴도 주가가 지금보다 목표 주가도 많이 상향을 했더라고요. 지금보다 아웃퍼폼할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네. 엔비디아만큼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은 좀 낮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기대, 아직은 좀 먼 미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는데, 박병주 매니저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혹시 브로드컴이 오늘의 이 출사표를 가지고 앞으로 좀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 브로드컴의 역할이 저는 이제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백인현 매니저하고 좀 다른 네. 그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그 준비한 그 하나 그 상징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예. 그 이제 거기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픈 AI하고 그다음에 브로드컴 TSMC가 3자 동맹을 통해서 AI 칩을 개발한다. 그래서 탈 엔비디아를 나섰다. 요 기사 내용이 언제 나왔을까요? 요 기사 내용이 지금부터 한 2달 전에 나왔거든요. 2달 전에. 네. 그리고 또 그 이제 그 오픈 AI하고만 한 게 아니라 애플이 또 가장 그 큰 고객이거든요. 애플뿐만 아니라 메타 이런 그 큰 기존의 지금 그 테크놀로지 기업들 가장 큰 그런 기업들하고 협력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이제 브로드컴 주가가 정작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을 하면서 이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미 그 브로드컴은 기존에 있는 그 테크놀로지의 큰 회사들하고 이미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또 구체화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 규모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앞으로 2027년 가가지고 약 600억에서 900억 달러 정도를 충분히 캐파를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지금 그 애플과 그다음에 오픈 AI, 메타 이런 회사들하고 암묵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 브로드컴이라는 그 회사의 그 뭡니까 대주주 그 지배구조를 봤거든요. 지배구조. 지배구조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약간 좀 깊이 파봤죠.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대만 2세 쟁순왕이라는 사람이 예.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신문장에서 내용을 보면 그 뭡니까 엔비디아가 TSMC를 거래를 했는데 TSMC가 일부 물량을 중국에 주었다 이런 얘기가 신문 기사에 나오거든요. 근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순수하게 그 미국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캐피탈 그룹이 한 20%를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블랙잭이나 이런 다른 미국의 순수한 미국 블랙록, 주주들이 갖고 블랙록이죠. 있어요. 그렇죠. 블랙록이죠. 블랙록입니다. 네. 블랙록 이런 데가 또 뱅가드 이런 데가 대주주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CEO가 미국 태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이제는 드디어 엔비디아를 좀 너무 그동안 잘 나갔잖아요. 예. 잘 나가고 또 물건을 전부 다 TSMC한테 맡겼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 미국에서 약간 이제 견제가 들어왔지 않느냐. 암묵적으로 미국 예. 이제 그 주도 세력들 안에서 이제 그 주요 이제 그 지층 안에서 어떤 견제가 들어왔지 않느냐. 즉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견제가 들어왔지 않느냐. 저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해보는데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오픈 AI하고도 이미 오래 전부터 협력 관계를 준비를 따박따박 해왔어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브로드컴이 더군다나 주문형 반도체에 대해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또 고객 맞춤형 기술입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GPU 같은 경우는 고객 맞춤형 기술 아닙니까?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 자 따라서 그 브로드컴의 시장 점유율은 저는 앞으로 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런 이해관계가 그 메타나 그다음에 애플이나 구글이나 그다음에 생시형의 AI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엔비디아한테 너무 엔비디아가 부르는 가격대로 지금 막 구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브로드컴에 서로 이제 그런 그 뭡니까? 반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키우게 된다면 GPU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브로드컴도 성장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독주 체제가 있었는데 현재 좀 엔비디아는 중국과 짬짬이 한다라는 의혹, 이 루머들이 좀 나돌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로드컴을 가지고 있는 거는 완전 거의 오리지널 미국의 본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의 사이를 생각해 본다면 브로드컴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 이에 대한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아까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 자료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 역시 TSMC구나. 저는 그 생각 바로 났거든요. 매니저님은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TSMC야, 브로드컴도 TSMC야. 이러면 TSMC가 우리 막 지금 투자 아이디어 결국 도출해서 어떤 종목 볼까요? 막 얘기하는데 저는 TSMC가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어차피 브로드컴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HBM 쪽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랑 그리고 코어스 패키징으로 패키징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TSMC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그러면 이제 TSMC 밸류체인이나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조금 하셔야 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호구 매니저님. 네. 오늘도 브로드컴과 관련해서 올라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입니다. 네. 유리기판 도입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올라갔는데 브로드컴하고 유리기판은 또 어떤 관계입니까? 일단은 일단 이제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을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반응이 나온 건데 네. 뭐 브로드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엔비디아도 결국은 그 유리기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오늘 한번 자극이 나온 것 같고 네. 잠깐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브로드컴 차트거든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브로드컴의 주가가 이게 잠깐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큰 시세로 가는 차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이 뭐 엔비디아를 따라가고 뭐 이러지는 못하지만 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좀 크게 나을 것 같거든요. 브로드컴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엔비디아 시세보다는 브로드컴이 훨씬 더 유리하죠. 이런 네.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오늘 일단 이제 가장 시장에서 핫하게 이제 붙었던 게 유리기판이죠.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지금 유리기판 쪽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은 원래 이제 내년 정도부터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됐던 흐름인데 저는 그 이전에 이제 무방할 때도 그렇고 계속 유리기판 쪽을 내년에는 좀 봐야 되지 않냐 했는데 이거를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불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해외 차트고 국내 차트로 바꿔서 보시면 지금 올해 그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이 뭐냐면 IP하고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면 이 주가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한 3분의 1만 올라도 지금보다 시세가 2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장이 어떤 장이냐면 지금 거의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도하기보다는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 먹을거리는 던져줬다. 그 수급에 브로드컴이. 대한 것도 있는데요, 매니저님.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이직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쪽을 짚어 주셨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게 브로드컴 때문인 거잖아요. 네. 네. 일단 가온칩스가 올해 공시사항을 좀 보시면 이 회사가 그 주문형 반도체 턴킨 방식으로 수주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가온칩스가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가온칩스가 많이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던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때 이제 그 가온칩스가 여러 수주 소식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쪽이 지금 확 무너지는 이제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됐던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충분히 빠졌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주문형 반도체랑 직접 관련이 있죠. 그리고 디자인하우스나 IP가 지금 이 주문형 반도체가 활성화됐을 때 상당한 기회가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IP 같은 경우 그 기존 방식 말고도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야 될 때 네. 여기서 브로드컴이라던가 이 그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들을 많이 사용할 거고요. 오늘 뭐 얘기되고 있는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가온칩스는 지금 시세가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이 종목은 올해 연초에 그 주문형 그 ASIC 턴킨 방식, 그러니까 설계부터 이 디자인까지 해서 뭐 이거를 일괄적으로 생산까지 지금 그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이제 주류로 넘어가게 될 때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상당한 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칩스 앤 비디오도 이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이쪽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흐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쪽으로 한번 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무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가 브로드컴이고, 브로드컴이 이제 주문형을 한다면 혼자 하는 분량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제 IP 회사들, 디자인하우스 회사들에게 이제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나라 국내 디자인하우스라든지 IP 관련주들에서 좀 시세가 있었다. 네. 그러면서 거기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제 이호근 매니저가 네.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병주 매니저님, 네. 이 질문은 어떨까요? 기존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쪽을 바라보던 HBM 관련주들이 있고요. 오늘로써 이렇게 갑자기 튀어오른 뭐 유리기판 종목들도 생겨났고요. 디자인하우스 생겨났고요. 뭐 소켓 관련주들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브로드컴 발로 올라온 종목들이 더 앞으로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존의 HBM이 더 강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그 브로드컴이 이제 미국이 이제 겉으로는 그러지 않지만은 지금 그 표면적으로 이제 속으로는 미국이 현재 엔비디아를 견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예, 아까 말씀하신 따라서 대로. 브로드컴 그런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국내 기업들을 저는 볼 필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더 나아가서 어떤 좀 의심을 해보냐면 의심. 지금 TSMC는 그동안에 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갔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하고 TSMC가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뉴스 플로우를 계속 봐야 되냐면 브로드컴이 삼성하고 어떤 협업이 나오는가. 제가 그래서 과거의 뉴스를 추적해 보니까 제가 브로드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가지고 네. 과연 이 회사가 뭐 하는가를 제가 한번 그 뒤져본 자료가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삼성의 연관관계가 좀 있나요, 원래?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예. 그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브로드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왼쪽에가 컴퓨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가 스토리지, 저장이거든요. 그러면 저장이란 말은 D램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데이터 솔루션에 관련된 이제 그 회사의 제품을 요걸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본다면 저는 결국은 그 계속 어떤 이런 뉴스 플로가 나오거든요. 트럼프는 TSMC를 별로 좋게 안 본다. 너무 지금 일방통행하면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리고 TSMC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적대시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면서 그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동맹으로 끌어들이도록 한 게 제가 본다면 TSMC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연 TSMC처럼 그 파운드리 기술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약간 수율이 좀 낮아서 좀 그렇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는 약간 이제 풀을 죽여버리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과연 브로드컴이 현재는 TSMC하고 네. 협력 관계를 오픈AI하고 하겠다라고 지금 그 10월 달에 나온 기사는 그게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뉴스 플로를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런 뉴스 플로를 추적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과연 지금 삼성전자랑 더 여기서 나쁘게 갈 구간이 별로 없잖아요.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두 회사가 협력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그런 약간 기사가 나온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이번에 브로드컴의 어떤 뉴스 플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인현 매니저는 요거만 추가적으로 똑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는 레거시 이제 기존 D램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레거시는 더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레거시는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브로드컴으로 함께 올라오는 밸류 체인들은 괜찮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기도 좀 여파가 있을 것 일단 뭐 같은가요? 내년에 AI 반도체 칩 시장에서 이제 올해가 HBM의 한 해였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ASIC의 한 해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고 해요. 지금 앞서 이제 그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ASIC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SIC라는 거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 칩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데까지 밸류 체인을 한번 보면 반도체 IP를 생산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반도체 IP를 가지고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팹리스 업체가 디자인하우스 업체에 팹리스 업체가 파운드리 업체에 맡길 때 그 중간에서 가격 역할을 하는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IP나 설계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다 ASIC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 위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투자한다기보다는 올해가 만약에 HBM, 내년에도 HBM 좋을 겁니다. 대신 투자자들은 항상 새로운 테마에 열광하니까 만약에 ASIC라는 키워드가 내년에 새로운 핫한 키워드로 부각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셨다가 IP,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업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ASIC에 좀 특화된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토픽 종목 좀 압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ASIC, 에이직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쪽 관련 종목도 나오겠네요. 네,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ASIC가 진행되더라도 결국에는 TSMC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겁니다. 애플이랑 브로드컴이 반도체 칩을 만들더라도 결국에는 패키징은 TSMC 쪽으로 맡겨야 되거든요. TSMC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TSMC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 에이징랜드가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어서 아까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은 가온칩스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도 가온칩스 얘기시겠죠? 네. 일단은 이제 가온칩스를 얘기했던 이유는 일단 이제 가온칩스가 연초에 ASI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주 소식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온칩스도 이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기회가 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문형 반도체에서는 그래도 가온칩스가 가장 좀 탑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형 반도체에서는 가온칩스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은 어느 쪽을 좀 여기서 탑픽 쪽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어떤 테마로 기우지 않고요. 그냥 현재 반도체 경기가 만약에 이제 돌아서게 된다면 그래도 중요한 게 기본으로 돌아가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 대표적으로 유진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내년에 그 매출액이 5천억 이상 정도가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도 970억 정도가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의 적정 시가총액은 1조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AI 말고요. 온 디바이스형 이제 컴퓨터 시대가 내년에 하반기에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게 윈도우 12가 되겠는데 네. 그쪽을 대비하기 위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전공정 장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죠. 거기에 수혜주가 유진테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채팅창에 즐기면서 살자님께서는요 ISC라고 딱 이렇게 시크하게 올려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ISC도 이 브로드컴이 사용할 소켓에 ISC가 좀 일정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좀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 그리고 수혜주로 꼽혔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I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만드는 네. 전문 업체죠. 리노공업이랑 함께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무방을 할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ISC보다는 리노공업을 하시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ISC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 이제 큰 기판 테스트하는데 약간 ISC가 가지고 있는 러버 타입 소켓이 약간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결국에는 ISC, 리노공업 함께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C, 리노까지도 같이 좀 보자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올해 좀 국내 생산 드론 수출액이 232억 원,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참, 62%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수출액 232억 원, 앞으로 커갈 시장이라는 것은 명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이제 보면은 뉴스에서 드론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시장에서도 상승 추세를 되게 자주 가져가고 있다. 이런 걸 보면 드론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투자의 시기로는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렇게 연말쯤에 이런 테마들이 하나 둘씩 이제 튀어 오르면은 이거 내년 주도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저는 드론도 거기 하나 끼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도주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테마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아, 낫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사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성장주를 예를 들겠습니다. 추세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 드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주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번에 올랐던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중국 드론을 약간 견제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드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드론 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반등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반영이 안 되고 모멘텀적으로만 부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긴 어렵다. 다만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날에 취임식을 하는데 그 이후로도 드론 관련해서 코멘트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드론 관련해서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드론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시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표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60% 이상 늘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200억 원대로 굉장히 그러니까요.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드론 관련 종목들은 이슈에 반응을 해서 짧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PPT 준비한 자료 잠깐 세 번째 페이지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드론 시장,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으로 본격적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글로벌 드론 서비스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표로 나타냈는데 2023년 기준보다 2033년에 거의 10배가량 드론 서비스 시장이 더 커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관련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어중이 떠중이 종목 말고 이따가 또 제가 한 종목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핵심적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만 드론 관련 종목들 매매하셔도 피해 없이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라는 큰 성장을 했지만 드론 섹터,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은 4드론 테크보다는 아직은 9드론, 10드론 테크를 좀 타고 있다. 좀 천천히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이호근 매니저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드론은 아직 좀 테마로 접근해야 된다. 동의하시면은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드론이 테마라고 하기에는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네. 이거를 좀 미국과의 중국과의 역학관계 그거를 가지고 좀 짧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전 세계 드론을 수출해서 생산하는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95%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는 드론에 드론을 만드는데 주요 부품을 이제는 중국한테 이제 거기다가 수출하지 말라. 이런 규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중국이 지금 이러다가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을 다 장악을 하니까 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론 시장도 앞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3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거의 한 39조 원이죠. 2030년 가면은 530억 달러고 규모가 거의 60조가 되거든요. 이렇게 큰 시장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독주 체제를 미국에서 막아주겠다. 그러면 수혜가 누구한테 올까요? 바로 한국으로 그게 고스란히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드론을 최근에 이제 그 제이시안이나 그 에이럭스 이런 몇몇 정도에 올라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이제 보는 것보다는 계속 그런 종목들을 이제 추이를 봐야 되고 어찌 본다면 이거는 또 AI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중국과 미국의 이 이슈에 대해서 매니저님들이 자주 언급해 주는 걸 보니까 드론 산업이 현재 커가는 것,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여기에 좀 큰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여기는 아직은 좀 종목을 잘 발굴하는 단계, 어떤 종목이 잘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좀 끼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님, 여기서 바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직은 아까 이제 백인점 매니저도 그랬지만 이제 수출 규모가 뭐 62%라는 숫자는 크지만 그 수출 규모 자체가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분명히 좋지만 아직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볍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종목은요? 네, 종목은 저는 i3 시스템 이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i3 시스템은 일단은 이제 비냉각 적외선 센서에서 이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지금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드론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뭐 드론으로 들어갔지만 자율주행에 상승할 때도 같이 이제 상승 흐름을 같이 느낄 수 있고 뭐 방산할 때도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지금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섹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i3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꼭 드론이 아니더라도 요즘 또 좀 한참 잘 나가는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3 시스템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자,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하나 아까 얘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입니다. 파이버 프로. 네,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인데 광 센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버 프로가 주력하고 있는 광 센서 같은 경우에는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드론, 로봇 쪽에도 다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드론 테마가 아니더라도 최근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방산 테마로도 엮여지고 드론 테마로도 엮여지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하나 들면 이제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천궁2 잘 알고 계시죠? 천궁2랑 또 이제 계약을 해서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드론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천공투 그 방산 그 LIG 넥스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이버 프로의 광센서 기능이 약간 탑재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저는 에이럭스라는 종목을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오늘 오늘 이 상한가 종목이 맞죠? 예.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자, 제가 준비한 에이럭스의 드론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제품을 지금 에이럭스 제품인데요. 자, 이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딱 보시면은 이제 알겠지만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배달 드론이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실어날 수 있게끔 그 4개 물건을 실을 수 있게끔 네.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이제 드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에 적자를 봅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548억이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50억, 그리고 순이익이 40억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회사 매출액이 이제 1,000억대가 넘으면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100억대가 넘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쳤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은 또 제가 박병규 매니저가 또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론 관련주들까지 모두 압축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제 연말이죠. 1월이면 항상 또 시장에선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립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 저런 종목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시기가 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올라간 걸 보면은 좀 예전 같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코스닥이 모처럼 오르긴 했지만 제약바이오는 좀 쉬어갔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2% 하락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오늘 아까 이제 오프닝에 박병주 매니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를 갖고 왔기 때문에 뭔가 큰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오프닝 한 줄 평으로 박병주 매니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시장이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거가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가 바이오텍 대표 주자 알테오젠이 주가가 지난번에 한 38% 정도 빠졌고, 나머지 바이오텍,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약바이오에서 코롱 투시진,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또 비보존 제약, 그리고 또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거의 한 110% 정도 계속 올랐습니다. 끊임없이 제약바이오는 이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올랐어요. 그랬는데 12월 달 들어와서는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참여할 2025년 그 JP모가 컨퍼런스 콜에 참여할 예정에 있는 그런 예상 기업들을 제가 몇 개만 준비했는데 대웅제약 그리고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나이백 이런 몇 개 이제 이 말고도 그 외에 많습니다. 기업들이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2015년에 한미약품이 JP모간 헬스케어에서 엄청난 그런 신약 수출 계약을 하면서 네. 2015년에 엄청난 제약바이오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미국 생물보안법이 2024년 올해 말까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게 했었는데 또 오늘 또 우리가 기사를 보니까 기사회생을 해서 생물보안법이 미국 상원에서 올해 연말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 폭스뉴스에 따른다면 미국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예산 지속 결의안 쪽에다가 미국 생물보안법을 끼워넣기 해서 상원에 통과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바이오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를 보면 이제 그 올해 7월 초에 이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왜 급등이냐 보면은 요 제가 동글뱅이 친 부분이 미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됐거든요. 그거를 예상하고 7월 달에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오늘 보시면 삼성바이오가 61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수혜를 입는 게 삼성바이오가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수혜를 입고 삼성바이오가 뭔가 지금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쵸. 그렇다면 이제 JP모간 헬스케어 이벤트하고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두 개 이벤트가 겹친다면 우리 제약바이오 장세도 이제는 좀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에서 좀 최종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무너진 모습이었지만 오늘 미국 하원의장에서 이제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뭐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이 CDMO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인현 매니저님, 우리가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할 때쯤에 조금 걸리는 게 모멘텀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미 좀 차트가 깨졌다라는 의혹들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알테오젠, 리가캠, ABL 이런 종목들 보면은 힘있게 이제는 올라가기 힘드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지수 흐름이랑 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 최근까지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할 때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항상 알테오젠, 리가킴 바이오, ABL 바이오, 보로노이 같은 네. 플랫폼 업체들 위주로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런 흐름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쵸.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 뭐 기존의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개별 테마 위주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쏠린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4.4%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전히 국채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제약바이오보다는 다른 섹터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기존의 바이오 대장주였던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킨 바이오 쪽은 매도하는 게 포착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접근하신다면 네. 여태까지 잘 갔던 알테오젠, 리가킨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대신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신다면 조금은 다르게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뭐 ST팜이나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AI거든요. 작년도에도 엔비디아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고 그쵸.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최근 루닛이 다른 바이오 관련 종목들 조정을 받을 때도 루닛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뷰노라든지 뭐 JLK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바닥에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다른 바이오보다는 바닥에서 조금 더 빨리 반등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료 AI랑 그리고 아직까지 올해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이 있는 CDMO 관련 종목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네네. 박병주 매니저는 CDMO 강조를 많이 해줬고요. 네네. 백이전 매니저한테는 제가 이 플랫폼 관해서 했지만 플랫폼은 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AI로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좀 어디에 가까우세요? 아, 네. 지금 저도 이제 백인전 매니저님하고 좀 비슷한데. AI요? 예. 아니 AI 아니라 거기 박병주 매니저님 네, 박병주 CDMO. 매니저님하고. 예. 일단 AI도 좋죠. 왜냐하면 요즘 눈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도 좋은데 일단 지금 바이오니까 바이오 쪽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우리가 익숙했던 패턴을 잊으셔야 되고 지금 새롭게 지금 바이오 올라오는 패턴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 좀 잘 나갔던 알테오젠, ABL, 뭐 니가캠 이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나쁘진 않지만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좀 쉬어야 되는 네. 이러한 모습이고 지금 재료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첨셈법 관련해서 줄기세포, 네.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CDMO,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일부 개별 종목, 뭐 오늘 같은 경우 브릿지 바이오 테라틱스인가요? 뭐 그런 종목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철저히 이제 개인 수급 중심으로 하는 개인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접근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좀 빠르게 움직여야겠네요. 예, 새로 예. 아니 빠르게 안 움직여도 돼요. 좋은 종목 잡고 가면 되는데 예. 기존 방식보다는 새로운 그 방식에 잘 적응해서 네. 하시면 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수급으로 움직인다라는 네. 것도 여러분 잘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바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명 그리고 간결한 설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네, 저는 셀트리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한 주당 그 75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이제 들고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 배당도 하기로 했습니다. 오. 그리고 실적도 서정진 회장의 말에 따른다면 내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5조, 그다음에 2027년 가면 매출액이 10조가 됩니다. 그러면 네. 영업이익이 4조가 되거든요. 따라서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했고 배당도 주니까 셀트리온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고요. 실적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나올 줄 알았는데 셀트리온이 나왔다는 것도 반전입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의료 AI 강조해 줬습니다. 종목도 거기서 나오나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뷰노입니다. 어. 과거 이제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가장 잘 움직였을 때 루닛과 뷰노가 잘 움직였고요. 사실 뷰노가 최근에 다른 종목들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조금 더뎠던 이유는 심정지 예측 시스템이 예측 솔루션이 딥카스가 원래 올해 하반기에 FDA 허가를 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로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약간 더딘 거지 딥카스의 성능은 여전히 좋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통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병동수도 딥카스를 채택한 병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상반기 FDA 허가 기대감 때문에 뷰노가 지금부터 저점에서 매수하기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뷰노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님. 제가 그냥 박병주 매니저 대신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야, 여기서 나오네요. 삼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뭐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고 이번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에서도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참여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 제약바이오 뭐 좀 더 뭐 줄기세포나 좀 이렇게 좀 공격적인 매매가 좀 어렵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 매매하셔도 편하게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CDMO가 2개, 의료 AI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플랫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와, 앞으로 좀 바이오의 추세는 좀 변할 것인지 다양한 이야기들도 이제 추후 진행되는 특별한 탑5 등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